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중국의 분열기로 중국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낸 중국은 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출몰하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에 중국 문명뿐만 아니라 이 중국 문화를 주변 국가에 전파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형성 과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나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해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조 계통의 왕조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비족 계열의 국가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선비족이긴 했는데 한화 정책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중국화된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수나라는 중국을 다시 통일하면서 이제 새로운 통일 왕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왕조를 세운 수문제, 일대 황제인 수문제의 경우에는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부병제와 균전제를 실시하면서 이 통일 제국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과거제는 기존에 쓰던 부품 중정제와는 달리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력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문제는 기세를 몰아서 이 당시 계속 중국을 도발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고구려를 공격하는데요. 1차 정벌은 여러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뒤를 이은 수양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운하인데요. 대운하는 중국의 여러 강들, 회하, 황하, 그리고 우리가 창장강이라고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 배웠던 이 강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남부에 있는 어떤 자원과 북부를 연결하면서 중국을 남북조로 사실은 많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남북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국가로서 중국이 다시 분열하지 않게끔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그 이상의 꿈을 꿨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수문제가 하지 못했던 고구려를 꺾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구려를 꺾는데 너무 많은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113만이 넘는 대군을 일으켰는데요. 이 공격이 보란듯이 실패하면서 우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배우는 내용들이죠. 실패하면서 결국엔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는 굉장히 어떤 약간 진나라랑 비슷해요. 국가의 기틀을 다 잡아놓은 그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것은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마찬가지로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선비족 한족 혼혈 왕조로서 처음에는 돌궐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를 통일하고 수나라를 이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력을 회복한 뒤 이 동돌궐을 제압했고요. 특히 이 당태종 이세민 시기에는 동돌궐을 제압하고 영토를 크게 넓히는 데 성공합니다. 또 이때 당태종이 어쨌건 선비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나라의 황제는 독특하게도 천가한이라고 해서 황제이면서 칸인 아주 독특한 호칭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당태종은 그 당시 유교 사상을 정리한 오경정의를 편찬하게 되고요. 이 시기를 당나라의 전성기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당태종도 못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태종이 야심만하게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갔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놓였었는데요. 안시성에서 이 공격을 기적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고구려는 당나라의 줄곧 약간 아픈 사랑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거슬리는 국가였어요. 나중에 결국엔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이후에도 측천무 시기에 발해가 부활하면서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 뒤를 이었던 황제는 물론 고종이라는 황제가 있긴 한데 고종보다도 더 중요한 황제가 고종의 황후였던 측천무후였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측천무후는
고종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약간 좀 잔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중국 최초의 여성 황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후의 여성 황제겠죠. 지금은 황제 제도가 없으니까. 측천무는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남아 우월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중국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여성으로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대숙청을 하기는 했었죠. 그러나 측천무는 불교 및 과거제를 진흥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한 황제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좋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측천무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측천무는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고 이 시기를 당의 전성기로 꼽기도 합니다. 측천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구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측천무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은 당현종이었습니다. 태종부터 현종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당나라의 전성기로 우리가 봅니다. 현종은 초기에는 굉장히 현명하였으나 현종 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현종은 후궁 양귀비를 총애하였는데요. 이 양귀비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양귀비의 권세를 등에 업은 양씨 집안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사의 난이 발발하면서 당나라가 원래 약간 전성기를 지나서 기울고 있었는데 치명타를 맞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안사의 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안사의 난은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의 횡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북방군 사령관은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나라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절도사라는 관직을 주고 이 절도사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북부 지역에서는 황제의 명령 없이도 사실상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국충과 안녹산이 반목을 일으키다가 결국 양국충이 안녹산을 죽이려고 하자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안녹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부관 사사명이 지휘하면서 10년을 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우리 이 전쟁을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안사의 난은 겨우겨우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압한 이후에 당나라가 영 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나라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거병하는 사람들한테 절도사 관직을 부여하고 그 지역에 아주 높은 어떤 자치권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안녹산과 사사명을 제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안녹산과 사사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기 나와 있죠. 지도에 나와 있죠. 여러 군벌들이 이끄는 이 절도사들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요. 당의 황제는 나름 이거를 통제해 보겠다고 환관과 여러 관료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환관들이 한나라 때도 그렇지만 온갖 폐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해가지고 어느 수준이었냐면 황제를 암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황제를 옹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생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의 환관과 관료들이 횡포를 부리고 지방에서는 또 절도사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백성들을 갈취하고 이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겠죠. 자, 이때 일어난 사람이 황소라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황소입니다. 소금장수였는데요. 여기서 소금장수라는 건 단순히 소금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당시 우리가 한나라 때 배웠던 전매제 때문에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금을 사사롭게 개인이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황소는 마피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쨌건 이 황소가 농민 반란을 일으켰고요. 자기의 인맥을 활용해서 이 난은 이것도 거의 10년을 가는 반란이었습니다. 이 난은 겨우겨우 진압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라는 사실상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건 당나라는 200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그리고 나름 전성기도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제도를 굉장히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당나라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체계를 율령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율은 형법이란 뜻이고요. 령은 행정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령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율로 나뉘어져 있는 법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령에 따라서 이제 당나라는 균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공산주의 같은 사회여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민들한테 동일한 면적의 생산량이 나오는 동일한 생산력이 나오는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면적이 엄밀히 말해서 동일하다기보단 소득량이 수확량이 동일한 그런 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지급하고 사망할 때는 반환합니다. 혹은 자식한테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러면 이제 균전을 못 받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하고 반환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이런 논의를 기본소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리고 당나라는 이렇게 땅을 내어준 대가로 부병제와 조용조를 요구하였는데요. 부병제는 징병제입니다. 조용조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면적, 수확량이 나오는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징병제나 세금도 당연히 똑같겠죠. 세금도 똑같이 냈고요. 똑같은 양을 냈고요. 부병제 역시도 똑같은 그런 복무 기간을 두고 복무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당나라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는데요. 특히 삼성을 두어서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가공해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황제가 좀 어리석더라도 황제 권한을 제한하고 토론과 상호 견제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 오히려 당나라가 성공했기 때문에 당나라는 몰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균전제의 붕괴 과정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면 그거에 맞게 이제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균전으로 주는 토지가 부족해지고 균전을 많이 못 주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징병이나 조용조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유화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은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건물주 같은 거죠. 그래서 집을 막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없이 그냥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균전제가 무너지고 장원제라고 해서 지주가 있고 이 지주 밑에서 일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 농노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 관계를 전주전객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한 징병제가 붕괴하면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모병을 누가 하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병을 하는 사람을 바로 절도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절도사는 문제점이 이 모병을 절도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모병으로 모여진 군대는 사실은 국가의 군대라기보단 절도사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안사해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의 경우에는 원래 모두가 같은 세금을 냈던 조용조 체제를 벗어나서 재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징수하는 양세법이 정착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토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따로따로 거두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당나라의 문화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입니다. 귀족적이라는 건 어렵고 화려하고 비싸다는 거고요. 국제적이라는 건 외국 문화가 많이 유입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문학에서는 이백과 두보가 이제 시로서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요. 시는 어렵죠. 시는 그래서 귀족적입니다. 또
서예, 그림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술 쪽에서는 이제 당삼체라고 해서 녹색, 흰색, 갈색으로 구성된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 외국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경교, 배화교, 회교 등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불교 역시도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선종이 이때 만들어져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선종은 중국식 불교입니다. 그럼 중국식 불교는 뭐냐? 우리 인도식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 경전에 기반해서 이제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들은 인도어를 잘 몰랐어요.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경전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수련을 중요시 여기는 선종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한 뭐 그렇기는 한데 한쪽에서는 인도어를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가 정확하게 경전을 번역해서 써보자 라는 관점에서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중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해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여러 면에서 모두 발전하게 되고요. 이거를 교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기반한 어떤 불교를. 자, 또 유교의 경우에는 이때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이 과거 시험의 과목 자체가 유교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었고요. 오경정의가 편찬되면서 유교의 사상이 모두 집대성되게 됩니다. 정리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유교는 이때 발전하긴 발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냐면 시험 공부로서 발전합니다. 과거 시험의 시험 공부로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 공부로서 배우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시험으로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견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교도 약간 한계가 있는 발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한계가 있는 발전은 이후에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면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당나라는 끝인데 그거 말고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는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한국사에서는 발해, 신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가 이제 곧 일본 배울 겁니다. 일본의 고대 시대가 한창 발전하는 시대였죠. 자, 요 국가들로 이제 중국의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자였습니다. 신라는 이때 한자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좀 고쳐서 쓰는 이두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일본은 지금도 쓰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 문자를 사용합니다. 베트남도 이때 쯔논 문자라고 해서 한자를 활용해서 베트남어를 하는 그런 문자를 발명하기도 합니다. 자, 불교의 경우에는 중국식 불교, 대승불교, 선종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고요. 특히 왕족불 사상과 연계되어서 발해, 신라, 일본 모두 스스로를 왕족불 사상과 연결시킨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교가 이때 본격적으로 전파됩니다. 발해는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자감 같은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독서상품과라고 해서 유교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훨씬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발해와 신라는 당나라에서 하는 과거 시험에 유학생이 가서 합격을 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또 율령을 이때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당나라식의 균전제, 조용조 이런 제도들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국가제도로서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일본도 이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 배울 때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반전수수법이라고 해서 균전제 비슷한 제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해, 신라, 일본 같은 여러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20분간 했었는데요. 되게 깁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 수고했고요. 이제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합시다.